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물리를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할 텐데, 어떻게 이제 강의를 앞으로 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전공물리를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네. 자, 안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임용시험 특징하고 이런 분석적인 내용을 초반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헤매시는 법 중에 하나가 공부법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 이거에 대해서 언급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 이제 어떻게 시험이 치러졌는지를 조금 언급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임용시험 자체가 문항수가 이제 16개로 줄었죠. 원래 17개에다가 좀 중구난방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4년도에 한번 크게 바뀌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문항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는 이제 서술형 비중이 좀 늘어났죠. 네. 그래서 원래는 B형이 조금 어려운 추세였었는데 작년에는 난이도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A형하고 B형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서술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A형하고 B형하고, 원래 B형에서 가야 될 난이도가 A형에도 껴있기도 해서 좀 당황했을 텐데, 비중 같은 경우는 역학 전자기가, 네, 이거는 문항수만 보면은 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학, 열통, 양자, 현대물리가 이런 비중으로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 자체가 이제 개념하고 연산하고 지식을 묻는 건데, 작년은 되게 정직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꽈서 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나왔고, 제가 이제 상중하로 했는 표시해 두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했을 때 이제 하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중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이한 수준이고요. 상 같은 경우는 개념하고 계산이 좀 복잡하다, 이거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적중 같은 경우는 제가 적중 강의 시간에도 좀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출 분석하고 기출 풀이 강의에 올려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작년에는 저는 이제 문항 동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90% 이상 비슷한 문제가 한 8문항, 그 다음에 적중했다.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 형태는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접근 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제가 낸 문제를 풀었다면은 크게 문제 없이, 네, 해결했을 문항이 2문제 정도 되고요. 좀 러프하게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해서 유사, 조금 더 뭐 봐주면은 유사를 적중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유사로 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5문항 같은 경우는. 근데 실질적으로 유사 문항에서도 여러분께서 제가 제공해둔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건 되게 비슷하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피드백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문제를 제가 친필로 풀어가지고 올려드렸잖아요. 19년하고 20년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정의랑 개념 문제는, 비율 중에 한 30% 정도 어느 정도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가져가고요. 19년도는 특색이 응용하고 개념 상호 연계, 그러니까 개념을 섞어버리면 문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9년도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패턴이 좀 바뀌고 서술형 문항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19년도 문제는 이 전년도의 스타일을 많이 따랐어요. 배치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훈련이 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서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 학생도 있겠지만, 좀 객관적인 난이도면 그러니까 배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난이도 면에서는 20년도가 쉬웠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정의랑 개념 계산적인 거, 단순 계산, 그 다음에 몇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이런 거를 묻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기출 분석이 조금 선행이 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께서 시간 관리를 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그 문항수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늘어가고 문항수는 한 문제 줄고 서술형이 늘었죠. 네, 그래서 써야 되는 학생들,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시간 관리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 좀 표준 편차가 날 거다. 그래서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면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중 같은 걸 좀 보여드리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그 기출 분석을 할 때 기출 문제를 풀 때 막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본정의랑 계산, 단순 계산을 많이 물어봤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1차원 충돌 같은 경우는, 네, 충돌 공식 외우면, 네, 심플하게 탄성 충돌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앞에서 한 내용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네, 기출,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찍었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축전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심플하게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어렵게 하려면 이거를 직렬이라든지 병렬에 좀 갈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기장하고 유도전 전하량,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려고 출제자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거고요. 그리고 열 통계도 되게 쉽게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는 페르미-디락 같은 통계를 물어봤었는데, 네,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 그러니까 분배함수란 평균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네, 기본 되게 알고만 있으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여기서는 에너지 하나만 좀 추가가 되더라도, 뭐 입자수라든지 에너지만 추가되더라도 상당히 난이도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기도 응용인데 로렌츠임에 좀 가깝죠. 역학 베이스가 상당히 강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되게 기본만 알면 문항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잘 해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 정의만 알면 되게 쉽게 풀리게 됐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양자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상이죠. 왜 상이냐면 계산이 더러워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뭐 기대값을 구하여라. 그런데 얘를 기대값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는 양자의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문제를 알고 있으면은 네, 풀 수는 있는데 아마 계산 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손을 대신 분들은. 네, 이게 계산이 좀 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뭐 거의 보시면은 포텐셜이라든지 언급하는 게 거의 똑같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양자 같은 경우는 이건 삼각함수라든지 이 문제는 이게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잘랐고요. 네. 그래서 양자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거 같은 게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언급드렸고, 넘어가면 네, 이거 그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이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상대론에서 에너지라 모멘텀 파트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근데 이 파트가 되게 시험장에서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실전반이든 모의고사든 꼭 5번 이상씩 풀어보러 가라는데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 계산적인 면이 좀 강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연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중술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거의 그냥 기본만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 해석 능력, 기본 베이스가 잘 안 돼 있으면 문제 해석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뭔 소리인지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위상차라든지 그 다음에 인텐시티, 그러니까 세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네, 어떻게 진짜 정의만 물어봤어요. 보이세요? 네, 제가 이제 예제도 있고 실전에서도 냈었는데 얘는 예제도 그냥 위상차부터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네, 정의를 너무 정직하게 물어봤다. 네. 그 다음에 라그랑지아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매다는 형식에 대해서 네, 이걸 라그랑지안으로 풀면은 거의 너무 쉽게 몇 줄 안 쓰고 풀게 A형에서 나와버렸는데 B형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항 배치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올해 라그랑지안이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에서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되게 정직하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네, 충분히 풀었던 네,
풀어서 이거 너무 쉽게 나와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문제만 잘 해석하고 뭘 물어봤는지 평행추 정리만 뭐 쓰면은 너무 네,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꽈서 안 냈어요. 원래 이제 거울이라든지 렌즈가 나오면 조금 더 이게 꽈서 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정직하게 나왔고 이거는 수업 시간 예제 시간에도 네, 이 렌즈 이 붙여졌을 때 공식도 증명해드리고 이걸 외우고 가시라. 네. 왜냐면 이런 문제 이게 렌즈가 거울이 있을 때 대칭으로 될 때는 네, 이 공식 자체를 외우지가 않으면 네, 좀 해결하기가 빡신데 이 공식만 알면 이 문제는 뭐 그냥 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께서. 왜냐면 얘는 뭐 초점의 정의만 알면 뭐 이거 D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점수 따기가 좋게 됐죠. 네. 그리고 2차원 충돌 같은 경우 이거는 포물선을 가장한 뭐 충돌하고 포물선 약간 이렇게 섞어놨었는데 2차원 베이스로 제가 이 문제는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이 충돌 문제 2차원 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잘못 낚여버리면은 늪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걸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계산 실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풀어라. 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초반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수소원자의 지름 파동 함수인데 이게 바닥 상태가 있고 첫 번째 들뜬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바닥 상태 같은 경우는 SJS밖에 없죠. S. 그 다음에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는 SP 이렇게 되는데 이게 P에서의 바닥 상태가 되거든요.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그래서 Y에 대해서 안 줬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Y는 우리가 이게 여기서 R 성분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3차원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3차원 베이스를 적분할 때는 그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정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적분만 3차원 적분만 하면은 네, 아주 심플하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물어보는 거는 그냥 계산 단순 계산으로 나와버렸죠. 이거를 풀면은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끔 네, 더 다른 거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점수를 획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왜 난다 그랬냐면 이거를 해결해버리면 이거 너무 쉽게 푸는데 이거를 해결 못해버리면 이걸 아예 빵점 받아버리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전반적인 문제가 그럽니다. 하나를 해결해버리면 너무 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형식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커트라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그 대신 표준 편차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 포텐셜 문제인데 유효 포텐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힘 주고 포텐셜 얘는 적분해서 찾고 그 다음에 원운동 할 때라는 거 이거 미분 바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거의 포텐셜 함수 똑같이 다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심하라는 게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그래프 그린 거고요. 얘는 네, 이런 꼴 마이너스 네, R에 n승분의 K꼴 이런 꼴의 포텐셜 함수 이렇게 유효 포텐셜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원운동이 안정적 원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적 원운동까지 조금 물어볼 가능성이 있었는데 출제자가 쉽게 운동 에너지를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홀류가는 뭐 제가 떠먹어드렸죠. 이거 같은 공개 특강에서도 했었고, 얘는 뭐 문제가 똑같죠. 보시면 그림도 똑같습니다. 좌표도 똑같고 해서 이 문제는 반도체를 제가 왜 연구를 하다 보면서 반도체 특성을 묻는 이런 파트, 홀류가가 반도체를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 반도체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 홀류가는 아마 엑선하고 홀류가는 올해 반드시 나올 거다. 실전반에서도 그랬고 계속 애우고 계셔라. 푸는 방식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 문제는 네, 너무 똑같이 나왔고 저도 당황했는데 네, 완전 똑같이 나왔죠. 얘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솔레노이드 같은 거라든지 다룰 때 표면전로 밀도
이런 걸 할 때 이 정의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셔라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 정의만 자체만 알면 표면 전류 밀도 정의만 알면 나머지는 되게 쉽게 풀려버리는 문제예요. 대부분 다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 오프닝만 조금 잘 하시면 문제가 너무 심플하게 풀려버리는 형식으로 냈어요. 물론 몇 문제의 계산적인 툴을 좀 제외를 하면. 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뤘던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연력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했죠. 열기광학 파트는 나올 텐데, 그리고 응용에서도 나올 거다. 그 용철 하나가 달리면은 PV 그래프로 풀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 정의가 잘 받침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거 되게 헤매셨을 거예요. 이게 같은 경우는 계산적으로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내가 PV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정의만 바탕이 되면 너무 쉽게 해결을 할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전년도에 대해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 정의랑 그다음에 계산적인 면을 되게 정직하게 물어봤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탄탄한 베이스만 갖춰져 있으면은 쉽게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만약에 뭐 계산을 되게 복잡하게 하는 양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버리던가, 아니면 일부 낚는 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계산 실수를 하셨거나 그냥 다시 풀게 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실수만 안 하셨으면 고득점 획득이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것도 별로 없었고요. 양자를 좀 제외를 하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만들거나 출제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강의 시간에 할 때 저는 막 하지 않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합니다. 한 20년치 이렇게 쭉 뭐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파트에 비중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출제가 어떻게 흐름으로 가는지 파트별로 좀 틀려요. 역학, 전자기, 뭐 열통계, 그 다음 광학, 양자, 현대물리 이 파트들이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어느 파트가 어느 비중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막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헛공부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연구가 들어가는 거고, 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혼자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그 실력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패턴은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과정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1, 2개월, 그 다음에 심화라는 건 역학, 전자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3, 4월에. 그 다음에 5, 6개월은 네, 열통계랑 양자, 그리고 7월 한 달에서는 광학하고 현대물리를 끝낼 겁니다. 이게서 1월부터 7월까지 강의를 이론 강의를 하고, 8월에는 이제 기출 동영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9월, 10월, 11월에는 9월, 10월에서는 적중 문제 풀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모의고사까지 가요. 그러니까 9월부터 10월 이때까지는 네, 3일 네, 합니다. 수업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생각해선 토요일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좀 적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회 정도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네, 이제 이때는 실전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문제. 그리고 일반 물리가 뭐 이렇게 짰는데, 저는 강의를 그냥 이론적인 나열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파트, 그러니까 파트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파트에서는 임용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론 알려주고 문제를 막 풀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헛공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공부는 많이 하고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실제 문제 풀어보려면 잘 안 돼.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실수도 많이 해. 이게 그 맹목적 공부라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알죠? 트렌드에 맞게,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맞게 이렇게 강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인데 내용 설명이 주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네, 정의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기본 개념하고 문제 해석 능력.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초반에 들어가야 되고 무슨 정의 개념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론 강의에서. 그래서 보통 비율적으로 보면은 내용 설명,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 7대3 정도. 그다음에 이게 1월부터 7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 강의에서는 이제 내용 복습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내용적인 면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내용 문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로 이제 반전해서 내용적인 면은 한 2, 3.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이제 주가 되겠죠. 이거 같은 실전, 여기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네, 실전 문제풀이. 기출동영까지 마찬가지고요. 기출동영도.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전은 리허설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시간 제약 없이 편안하게 문제를 푸는 거랑, 실제 테스트가 될 때 문제 푸는 거는 좀 달라요. 긴장을 하고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하면, 많이 알더라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화된 걸로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여러분이 훈련을 해 가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테스트는 주 1회 제가 이거를 수요일은 오전 강의를 잡아놨고 금요일은 오후 강의를 잡아놨는데 금요일에 이때 4시간에 수업 전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볼지 그 다음에 추가로 저녁 타임에 는 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강의실도 잡아가지고 네 그때 클리닉을 조금 해드릴 텐데 그때 일단 무조건 주 1회 미니 테스트는 볼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복습 차원에서 볼 거예요. 네 했던 문제라든지 그래서 반드시 그 주에 한 문제는 무조건 소화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7월에쯤에 전체적으로 이 이론 강의가 끝날 때 한번 예비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단계적 학습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공부를 할 때 초수생하고 N수생도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질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내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 개념 파트가 부족을 하는데 막 문제만 풀다 보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을 하려면 미적분, 함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라도 넘게 되면 나중에,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요. 절대. 그래서 기본 강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네, 실력을 키워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거는. 공부법하고 이런 좀 세부 계획을 좀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한번 이거 그림을 보시고요. 왼쪽하고 오른쪽 사람이 누가 더 운동을 잘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8분 오른쪽을, 네, 꼽겠죠. 근데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누가 운동을 잘할 거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무슨 운동을 잘할 건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고요. 이 사람은 스트롱맨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200kg, 300kg 이 물건을 드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죠. 대부분 다 자기의 몸을 근육을 최소화해 가지고 40km를 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라톤 네, 못 뛰죠.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사람이 스트롱맨에 나오면 이 사람 죽습니다. 200kg 못 들죠. 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똑같아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시험을 잘 볼까?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시험을 잘 볼까라는 질문은 네, 너무 포괄적입니다. 너무. 네, 모든 시험을 다 잘 보기는 힘들어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아까 마라톤하고 스트롱맨 그런 운동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누가 어떤 시험을 잘 볼까라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임용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한된 시간하고 그 다음에 문항수에 따라서 대비법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임용 시험이 여기서 1시간이라도 늘어나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문항수가 반으로 준다. 그럼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문항수가 만약에 뭐 1.5배 올라간다. 그럼 난이도가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달라져요. 근데 지금 현 체제에서 임용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은 출제 맞는 학습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석이 중요하고 어떻게 트렌드가 흘러가는지 어느 파트의 비중이 됐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념하고 해석 능력 연산인데 지금 현 체제 시험은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막 장황하게 너무 긴 막 추론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이 바탕이 되고 문제를 제가 항상 오프닝 하면 이 문제를 한번 읽고 아 이거는 뭐를 물어보겠구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강의 시간으로 항상 알려드리는데 해석 능력이 뛰어나야지 시간이 줍니다. 그리고 연산 능력도 봐요. 연산 능력이 뛰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실수를 덜 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다시 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산 능력이 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내가 푼 게 맞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콜라보가 정도 되면은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잘 보실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 공부에 앞서서 자기의 장단점을 좀 잘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끈기가 있는지, 그리고 기본 연산이 뛰어나는지, 그 다음에 강심장인지,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테스트는 되게 잘 봐. 근데 막상 시험에서는 망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긴장을 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긴장.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럼 긴장을 줄일 건지 그런 생각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담력 훈련인지. 그래서 우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이런 학생들, 이런 선수들도 네, 담력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실전에서는 자기 혼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리 습관이 잘 돼 있는지, 그다음 암기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안 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여러 주위에 도움적인 것도 있고 네, 도움적인 걸 요구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공부 환경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네. 주변 환경에서. 일단, 뭐, PC방에서 공부하는 사람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옆방에서 맨날 술 파티하고 이러면은, 네, 공부 환경이 최악이 되겠죠. 네, 유혹적인 면에서, 네, 그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공부 환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셀프 진단 및 상담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인지, 기본 개념이 잡혀 있는지, 나는 그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루에 문제에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셀프 진단이 만약 어렵다면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계획표를 작성하셔야 돼요. 계획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하루에 몇십 문제도 풀 수 있고 뭐 하는데 처음에는 네, 뭐 실력이 안 되면 하루에 몇 문제 소화하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자기 실력 잣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계획표는 바뀔 수가 있겠죠. 당연히. 왜? 7월에 나랑 그다음에 지금의 나랑 나중에 7, 8월의 나랑 다를 거니까.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충분하게 소화를 못해. 그러면은 양을 줄이던가 어떻게 방법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못하면은 자꾸 실패를 겪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줄어들죠. 그런데 너무 계획을 약하게 잡으면은 내가 착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다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양적으로 소화해둬야 될 그 실전 시기에 대해서는 벅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합격이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단기적 목표 같은 경우는 내가 주에는 이거를 끝낸다. 그리고 월에는 이거를 끝낸다. 이거를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완성을 했구나. 그러면은 완성이 안 되면은 뭐 일요일 날 조금 더 시간을 쓴다든지 뭐 다른 날에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라든지 파트라든지 이거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완성을 했으면 보상을 주세요.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에.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의 보상을 들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들어요.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열심히 하신 분들께는 성적이 잘 오르거나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를 테스트를 잘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타의적인 포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베이스적으로 공부법을 좀 잡으시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가보면 초수생하고 N수생은 다른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통점 같은 경우는 그거죠. 아직 합격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이라면은 초수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본 거고 N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본 학생들인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N수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N수생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실패 요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되는데 너무 커트라인이 높은 데를 지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커트라인에 못 미쳤다 충분히. 그래서 뭐가 부족한 건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초수생과 N수생이 거의 패턴이 똑같다라는 게 왜 이렇게 뒀냐면 그 이론 강의가 끝나고 때는 초수생하고 N수생 이 동일선상에 있는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버립니다. 이게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초수생도 이제 충분히 임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N수생도 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뭐 더 이득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 공부할 수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N수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의 뭐가 실패 요인인지 내가 공부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접근 방식이 틀렸는지 아니면은 내가 시간적인 배분을 잘못했는지 그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습니다. 당일 복습, 주간 복습, 월간 총 복습 이것만 잘해도 돼요. 강의만. 이것만 잘하면은 쭉 단계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복습이 정말 잘 되셔야 돼요. 복습 같은 경우는.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매주 테스트를 하고요. 매주 테스트에서 느껴보셔야 돼요. 제가 풀었는데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은 좀 타이트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실제 풀어봤는데 까먹구나. 그리고 월간 테스트도 고려하고 있고요. 아까 7월에 말씀드렸죠. 예비 모의고사를 볼 거라고. 그 다음에 우수자 및 성적 향상자는 보상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스터디를 강제성을 갖게 되면은 트러블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라든지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카페 게시판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카페 게시판에. 그래서 스터디 이 카페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꼭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근데 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인위적으로 스터디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터디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내 페이스, 혼자서 하기 힘든 페이스를 남과 같이 했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이끌어갈 수도 있고 정보도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거 아까 말했죠. 분란의 요인이 있어서 이게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 같은 경우는
Q&A를 다 합쳐가지고 자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법도 마찬가지고 직접 말로 하기 힘드시면은 뭐 메일 쪽지도 보내줘도 되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글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문자나 전화도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다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 직접적으로 수업 후에라든지 제가 이제 금요일이라든지 금요일 같은 건 좀 여유롭게 시간을 빼놨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게시판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이거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다 받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게시판 활용 많이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이 듣고 싶다 그러면 수업 후라든지 언제든지 쪽지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실전 경험을 좀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실전 난이도를 반영해서 출제를 합니다. 네,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네 그럴 계획이고 모의고사는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께. 네, 그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거든요. 일단 네, 내가 실전 경험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답안을 작성을 할지 어떻게 내가 시간 배분을 할지 이거에 훈련적인 요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회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10회를 했고 저는 1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고생하고 출제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네, 만만치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 되게 진짜 정성 들여서 철저한 분석과 그 연구를 통해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적중도가 되게 높았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실전은 6회. 그러니까 물리 전공만 내고 통합 같은 경우는 과교론까지 네, 물리교육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4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최대한 네, 실전 난이도 반영할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후반기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인 습관을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얘를 기존의 해온 습관을 단기간에 바꾸기 힘든데 답안 작성은 올해 초부터 조금 말씀드릴 텐데 문항 한 문제를 작성을 하고 아니면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하시고 한 페이지에 보통 한 2문제 정도 있죠. 네. 그 문제를 푼 직후에 작성하시는 게 좀 이롭습니다. 이거는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 쓰고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추천을 드린 건지 강제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내가 바로 푼 문제, 그 다음에 다음 풀고 또 이렇게 계속 문제를 보통은 이제 물리 전공만 합치면 아까 말씀드렸죠. A형하고 B형에서 각각 8개씩 나오는데 8문제를 다 풀고 처음 거를 쓴다. 그러면 리스크가 2가지가 존재를 해요. 뭐가 존재를 하냐면 첫 번째는 만약에 제한된 시간을 착각을 했을 때 다 풀었는데 옮길 시간이 없어갖고 못 적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풀이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면 중구난방하게 적어버리면 제대로 풀었는데도 이게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푼 문제를 적으려고 하면은 내 기억의 잔상이 바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적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문항별로 풀고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게 네,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성향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충분합니다.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성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고요. 네.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강의는 분석이라든지 연구는 정말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고 어떻게 패턴이 흘러가는지 출제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바탕으로 통해서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저는 효율성하고 적수하고 실전성인데 이게 정관합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키우면 하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3가지가 베이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효율성은 뭐냐면 문항, 그러니까 공부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성이 올라가요. 효율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문제만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나왔어.
그럼 효율성이 끝판왕이겠죠. 그런데 만 문제를 공부했어. 근데 거기서 다 나왔어. 그런데 그러면은 만 문제를 기억할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적중성이라는 거는 얘는 공부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중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실전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율성하고 적중도가 올라갔어. 공부를 되게 많이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잘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다 시험 잘 보죠. 제대로 공부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에 어느 정도 이 세 개의 비중을 잘 맞출 정도의 커리큘럼, 그 다음에 문랑,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제가 최종 목표 같은 경우는 저는 제 강의를 통해서 문제 해석 능력, 파트별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네, 이런 능력을 키워드리려고 해요. 이게 실전에서 바로 적용되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 풀어라. 그 다음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어려운 게 시간을 보내는 문제를 나와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없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시간대로 보내고 그 파트를 A형이라든지 B형이라든지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전 능력을 좀 키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올해도 제가 제공해드린 문제를 다 합해보니까 2,000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1월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강의할 때 저는 한 3,000문제 안에서 다루려고 해요. 왜냐면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제공해주면 좋냐? 네, 물론 좋겠죠. 하지만 적중도만 보장된다면 문항은 적을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 되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는 한 번 풀어본 문제는 무조건 반드시 기억한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인 문항수, 이거는 막 나온 게 아니라 일주일에 50문제를 감안을 했을 때, 네, 이게 맥시멈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기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선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네, 고시를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 학생들은 이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적중도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내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이 선에서 적중을 보장해 드리겠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죠. 경험한 문제를 각인시켜 드려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에 비슷하게 변형을 되더라도 이게 어떤 걸 묻는지,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본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다시 안 틀리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시험 잘 보는 학생들 같은 걸 보니까 권장사항부터 좀 말씀드리면, 내 말수를 평상시에 불필요한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친구들하고 뭐 말하라 이런 게 아니라, 말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말이라는 건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저도 강의를 한 9시간 막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배고프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하는데,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컨디션이 줄어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말수를 좀 줄이자. 이런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질문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노네이고요. 그리고 잠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공부할 때,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잠은 최대한 푹 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A4에 푸는 학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습장에 푸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 푼 문제, 연습장을 스프링 노트라든지, 그 다음, 이런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A4를 해서 이걸 잘,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푼 문제에 대해서 스프링 노트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면은, 잃어버리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걸 기억을 되살려서 찾기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었구나.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리 습관을 잘 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반복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안 보고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50문제 정도는 하루에 10문제, 나중에 실전반 가면은 그 정도 선을 이렇게 해드릴 텐데, 10문제 정도의 반복을 하는 거, 근데 어떤 문제는 한 5번 이상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어떤 문제는 한두 번만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허설하고 라이브는 틀려요. 안 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많이 쓰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각인 효과를 좀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풀이를 보고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뭐 모르면 풀이는 봐도 되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풀이를 첫 번째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를 느꼈다면 다음번에는 안 보고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뭐 하는지 이걸 직접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손과 머리라고 써놓은 게 손과 머리가 만나려면 반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 보고 반복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경험해보고 싶으면요 노래방에서 가사 가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네, 그러면 노래를 알던 노래도 못 부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로 내가 만약에 가사를 암기를 했고 그다음에 박자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안 보고 반복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노래를 애우게 됐죠. 그래서 가수들이 안 보고 하잖아요. 노래방 기계 앞에 안 두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이거 꼭 이거를 명심하시고 반복하실 때 안 보고 써보는 습관 몇 번씩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어보면 물어보세요. 이게 성격인데 언제든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하면 Q&A 게시판 하셔도 되고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해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꼭 자주 물어보시는 습관. 저는 거의 대부분 라이브로 답변해 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거고요. 항상 명심하십시오. 네, 안 될 이유로 찾으면 되게 게을러지고, 제 공부할 때 항상 이게 모토거든요. 공부할 때 안 될 이유를 찾으면 게을러지고, 될 이유를 찾으면 부지런한다고. 네, 될 이유를 찾으면 시너지를 얻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맹목적 무대뽀적 학습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뭐냐, 이 질문이 틀렸다 그랬죠. 여러분께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명물리 공부 문제를 많이 풀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럼 뭐가 필요한지 그에 맞는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퍼펙트 물리 다 풀기, 그 다음에 서웨이 문제 다 풀기, 그리피스 문제 다 풀기,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일부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잃어버릴, 그 역효과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네. 양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5%? 2, 3%밖에 안 될 텐데,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90%의 불필요한 문제를 연습을 한다. 근데 그거를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나머지 90 때문에 필요한 5%, 10%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공해 드린, 아니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더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그거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대뽀 쪽 학습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중에 실전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남의 패턴 따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자신감 하락이라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오버페이스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내가 이게 성적이 안 오르네. 왜 그러지? 이게 초반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신감 하락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몇 번씩 떨어지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니까 정말 시험은 자신감 가지고 하면 충분히 오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믿고, 그 다음에 강의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월부터 7, 8월까지의 강의
까지는 네, 세부적으로 이게 올려놨거든요. 강의.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더 궁금하신 것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네,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